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얻는 길을 살펴볼게요. 서울에서 새 아파트는 비싸죠. 또 최근에 많이 올랐죠. 한 5년간 한 2배 올랐잖아요. 10억 이하짜리 새 아파트를 찾기 어렵죠. 25평 이상은 대부분 새 아파트들은 10억 이상 해요. 여기서 새 아파트를 얻는 길은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얻는 길이겠죠. 새 아파트를 얻는 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재개발 지역의 주택이나 토지를 구매하는 방법이 있겠죠. 우선 이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아파트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래요. 그러니 향후 재개발이 활발히 일어날 가능성이 크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아직까지 서울 시민이나 국민들 사이에 서울의 그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게 인식되고 있지 않죠. 인식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결국 서울의 그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인식되겠죠, 결국은. 근데 현재는 어떤가요? 인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을 싫어하는 이들이 많죠.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이들도 많고 재개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아요.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거죠. 바뀌고 있는 중이겠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재개발 탐탁지 않게 생각하죠. 그래요. 그래서 정치적인 투쟁이 필요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세월이 흐르면 바뀌겠죠. 아, 서울에 아파트가 많이 부족하구나 인식하게 되고 결국은 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겠죠. 그래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좀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많이 필요하다 해도 아주 긴 기간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래도 세월이 좀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죠. 또 다른 길이 있죠.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를 구매하면 되죠. 그래요. 아파트가 오래되면 어떻게 되나요? 낡죠. 결국 허물어야 되죠. 그래요. 보통 한 40년 이상 넘어가면 재건축을 하게 되죠. 그래요.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를 구매해서 새 아파트를 얻는 길이 있어요. 그래요. 그럼 절차를 좀 살펴볼게요. 우선 오래된 아파트를 찾아야 되겠죠. 서울에는 오래된 아파트가 많죠. 그래요.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찾아본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이 아파트를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요. 물론 사도 괜찮겠죠. 그래요. 그 동작구에 보면 제일 아파트라고 있어요. 62제곱미터 하나밖에 없어요. 1987년에 준공됐죠. 한 33년 됐어요. 그래요. 한 10년 보유하고 있으면 재건축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죠. 좀 앞당겨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아파트가 얼마에 거래됐냐면 62제곱미터면 한 25평 되죠. 2020년 8월 8일 날 7억 2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그래요. 그래요. 오래된 아파트를 하나 찾았죠. 그래요. 10년 안에 재개발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나요?
해야 되나요? 그 주변에 새 아파트를 찾아 가격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그래요. 제일 아파트는 어디 있냐면 남성역 있는데 있어요. 남성역 있는데 제일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거기에 보면 두산 위브라고 있어요. 바로 근처에 동작구 사당 두산 위브 트레지움이 있어요. 84제곱미터가 한 14억 2,500만원 해요. 한 34평짜리죠. 재개발하면 조건에 따라 틀리겠지만 얻을 수 있겠죠. 25평을 구매해도 그 조건이 맞으면 84제곱미터를 얻을 수 있어요. 84제곱미터 가격을 보니까 동일한 날짜에 거래된 게 있어요. 14억 2,500만원 해요. 그래요.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재개발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62제곱미터를 제일 아파트를 이제 개발을 했을 때 두산 위브 트레지움 84제곱미터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세대수와 용적률을 확인해봐야 되겠죠. 그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제일 아파트는 준공시기가 1987년이에요. 한 3년 됐죠. 사당두산 위브 트레지움은 2011년이죠. 한 9년 지났죠. 근데 용적률이 어떤가요? 용적률이 제일 아파트는 174%고 사당두산 위브 트레지움은 268%죠. 용적률이 높으면 어떤가요? 집을 더 많이 지을 수 있죠. 그래요. 층수는 어떤가요? 제일 아파트가 10층이죠. 사당두산 위브 트레지움은 26층이죠. 그래요. 그럼 제일 아파트도 26층으로 지을 수 있겠죠. 용적률을 높이면 높일 수 있죠. 조건이 많이 완화됐죠. 500%까지 바뀌었죠. 그건 좀 특별한 경우이고 공공주택에 한해서이고 하여간 공공주택이 아니더라도 268%까지 지을 수 있겠죠. 그래요. 지금 현재 세대수는 몇 명인가요? 296세대죠. 사당두산 위브 트레지움 어떤가요? 451세대예요. 그래요. 용적률을 174%에서 268%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 500채 공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 정도 공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확인 가능하죠.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진행된다고 했나요? 수익의 원리가 작용한다고 했죠. 물론 정부가 간섭하면 안 되겠지만 정부가 사유재산에 침해를 하지 않으면 수익의 원리에 의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수익 계산해보면 되죠. 그냥 간단하게 84제곱미터를 500채 공급한다고 할게요. 그럼 어떤가요? 296세대가 84제곱미터를 한 채씩 얻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204채 판매 가능하죠. 그래요. 근데 84제곱미터가 14억 2,500만원에 거래되죠. 한 채 가격이 14억 원이라 가정할게요. 그러면 500채를 판매하면 어느 정도의 이익이 생기나요? 7천억 원이 생기죠. 그래요. 296세대는 각각 한 채를 얻은 상태인 거죠. 14억 원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얻었죠. 그럼 개발하는데 비용이 들겠죠. 어떤 이들은 평당 600만원 든다고 가정하고 최고급으로 지으면 700만원 든다고 가정하죠. 하여간에 허물고 짓는데 넉넉하게 한 평당 1000만원이 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요. 그럼 총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한 평당 1000만 드니까 34평이죠. 34 곱하기 1000하고 그 다음에 500채니까 500 곱하면 되겠죠. 그럼 총 1700원의 비용이 발생해요. 근데 건설사가 공짜로 안 해주겠죠. 수익을 챙겨줘야 되겠죠. 넉넉하게 30%로 가정할게요. 그럼 건설사 수익이 510억, 건설사 수익은 510억 원이 되죠. 그럼 총 지불 금액은 합하면 되죠. 2210억 원이 되죠. 그래요. 그래요. 근데 204채를 판매하면 얼마가 생기나요? 2856억 원이 생기죠. 그러면 총 지불하고 646억 원이 또 남죠. 현금이 남는 거죠. 그럼 1인당 현금이 얼마가 발생하나요? 계산을 해보면 2억 1824만 3천원 정도가 생겨요. 그래요.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얻고 또 현금 2억 1800만 원 정도가 생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개발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수익이 크죠. 그래, 집도 평수도 넓어지고 부유해지고 또 현금까지 챙기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고. 정부에서 반대할 이유가 있나요? 반대할 이유가 없죠. 신규 아파트도 보급하는 거죠, 사회에.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죠. 7억 2천만 원 투자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익률이. 계산해보면 124.76% 돼요. 괜찮죠? 괜찮은 거예요. 7억 2천만 원 있으면 바로 사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대출 규제를 하고 있죠. 그보다 7억 2천만 원 현금 있으면 바로 사지만 7억 2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죠. 그래요. 그래서 좀 적은 비용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래요.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여부, 규제지역 유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비율을 사등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출에 규제가 있다는 거죠. LTV 규제 비율을 볼게요. 9억 원 이하는 40%까지 대출된다고 하죠. 또 9억 원 초과는 20% 대출된다고 하죠. 서울은 전체가 투기 과열지구죠. 근데 9억 원 이하는 4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요. 그러면 40%에 해당하는 2억 8,8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얼마 현금이 필요한가요? 4억 3,200만 원이 필요하죠. 그래요. 4억 3,200만 원 있으면 살 수가 있어요. 수익률을 좀 따져봐야 되겠죠. 비용하고 대출을 받았으니까 비용이 나가겠죠. 연대출 이자율이 3%로 가정할게요. 그러면 연 864만 원이 생겨요. 월 72만 원이 비용이 발생해요. 그래요. 그럼 10년간 8,640만 원의 이자가 발생을 해요. 그래요. 10년 뒤에 다 갚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10년 뒤에 이제 아파트를 팔 수도 있겠죠. 재건축 끝난 뒤에. 하여튼 그런 걸 생각해서 수익률을 따져볼 수 있겠죠. 그럼 10년 뒤 새 아파트 얻을 경우 수익률은 173.27%가 돼요. 아까보다 커졌죠. 그 왜 그런가요? 투자 비용이 작아져서 그렇죠. 투자 비용은 2억 8,800만 원에 8,640만 원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익률 구하면 173% 나와요. 근데 4억 3,200만 원도 크죠. 그래요. 4억 3,200만 원도 커요. 그럼 어떻게 사면 될까요? 전세 끼고 사면 되겠죠. 전세 끼고. 그래요. 전세가 보니까 8월 29일자에
3억 2천만 원에 거래된 게 있어요. 확인이 된 게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어떤가요? 그래요. 3억 2천만 원을 전세를 끼고 사면 이제 얼마가 필요한가요? 1억 1,200만 원만 필요하죠. 그래요. 현금 1억 1,200만 원 동원하면 전세 끼고 살 수가 있어요. 1억 1,200만 원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8월 달에 3억 2천만 원 한 거고, 실제로는 어떤가요? 최근 들어서 전세 값이 상승하고 있죠. 한국 경제 2020년 9월 14일에 나온 말이죠. 아파트 대출 규제와 새 임대차법 시행 여파로 전세 값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가요? 전세 끼고 사면 5천만 원만 투자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한번 볼까요? 전세가 하나밖에 없죠. 3억 2천만 원. 8월 29일자 거래됐어요. 그 뒤로는 전세 남아있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전세 끼고 사면 비용이 아주 적게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돼요. 그래요. 그래요. 전세가 4억 3천까지 올라가겠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래요. 현금 1억 1,200만 원은 회수가 되겠죠.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간 그 경우 수익률 계산해보면 같은 원리로 452% 나와요. 그래요. 이런 방법을 구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적은 비용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적은 비용으로. 전세값이 더 오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금 1억 1,200만 원으로 그래요.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월은 필요하겠죠. 긴 세월이 필요하긴 하겠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분양가 상한제는 누가 처음 실시했나요? 1977년 박정희 정부 때 처음 실시되었죠. 그래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고 있죠. 박정희 정부 따라 하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로 유명하죠. 존경하는 사람들도 많죠. 하지만 그렇다 해서 막 검토 없이 막 따라하면 안 돼요.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서 분양이 거의 안 되고 있죠. 그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되죠. 분양가 상한제를 좀 따져봐야 돼요. 이게 바른 정책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 볼게요. 시장 가격 6억 원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5억 원에 판매하기 법으로 강제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시장 가격 6억 원 하는 아파트를 5억 원에 판매하게 법으로 강제해요. 그럼 판매자는 1억 원 손실 보게 되겠죠. 그럼 구매자는 1억 원 이익을 얻게 돼요. 이게 정의로운가요? 그래요. 그럼 반대로 볼게요. 시장 가격 6억 원 하는 아파트를 7억 원에 판매하기 강제해요. 이거는 정의로운가요? 이 경우는 판매자가 1억 원 이익 얻게 되고 구매자가 1억 원 손실 얻게 되죠. 그래요. 둘 다 정의롭지가 않아요. 시장 가격은 6억 원인데 구매자에게 이익을 주건 판매자에게 이익을 주건 어느 경우는 정의롭지가 않죠. 6억 원에 거래되게 하는 게 정의로운 거죠.
당연한 거죠. 분양가 상한제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판매자에게 손실을 끼치는 정책인 거죠. 시장 가격이 6억 원인데 6억 원에 팔게 못하게 하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 5억 원에 판매하게 하는 거죠. 이 정의에 위배되는 거죠. 정의에 위배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분양가 상한제는 이런 거죠. 판매자에게 손실을 끼치는 거죠. 구매자에게 이익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설명을 드리면 6억 원의 아파트를 구매자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얼마만 받게 하나요? 5억 원만 받게 하는 거죠. 정의에 위배돼요. 결론 첫 번째 뭔가요? 분양가 상한제 정의에 위배되죠. 그럼 판매자는 손실을 보려고 할까요? 손실을 안 보려고 하겠죠. 그래요. 아쉬운 사람은 그 손실을 보고서라도 판매하려고 하겠지만 아쉽지 않은 사람은 손실을 안 보려고 하겠죠. 그게 당연하죠. 그 결과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공급을 방해하죠. 그래요. 결국은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정책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공급량이 감소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겠죠. 결핍이 발생하면서 상승하게 돼요. 누구나 현실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 전체 이익에 반하는 정책인 거죠. 현실에서 지금 확인 가능하죠.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 2020년 9월 이후 서울에서는 지금 신규 아파트가 거의 공급이 안 되죠. 그래요. 정의에도 위배되고 사회 전체 이익에도 반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가 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좀 좋은 것처럼 보일까요? 많은 정부들이 실시하고 있죠. 아파트를 제공하는 이들이 많은 이익을 남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싸게 팔게 하는 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억 원의 아파트를 사요. 그럼 구매자 바로 1억이 생기잖아요. 이게 정의로운 건가요? 정의롭지가 않다는 거죠. 판매자에게 손실을 감으로써 얻는 1억이잖아요. 그리고 공급이 부족한 곳에서는 어떤가요? 장기적으로 보면 아파트를 얻으면 이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을 보면 쭉 알 수 있죠. 불과 5년 전에는 5억 원 하던 아파트가 10억 원 하죠. 그 중요한 게 뭔가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하면 세월이 흐르면 많은 사람이 이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격에 샀다 해서 그 사람이 손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파트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에서는 정상적으로 사도 세월이 흐르면 다 이익이 난다는 거예요. 싸게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핵심은 뭔가요? 많이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박정희 정부 때도 마찬가지겠죠.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 안 했으면 훨씬 많은 아파트가 공급이 됐겠죠. 그럼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거예요. 환경도 개선되고. 1980년 돼봤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1억도 안 했죠. 1,000만 원 싸게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공급자에게 1,000만 원, 아, 그렇죠. 정상가로 팔게 하고 많이 팔게 하는 게 더 중요했다는 거죠. 5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1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뭐 10억에 샀다 해서 뭐 10년 뒤, 20년 뒤에 안 오를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분양가 상한제는 그릇된 정책이에요. 왜? 정의에 위배되고 사회 전체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에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